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학 원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다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관세평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강의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관세평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세법 제30조부터 35조에서 규정된 법을 가지고 저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범위가 조금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하시는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했을 때에는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은 항상 관세평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줄여드릴까, 혹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오히려 저희는 좀 범위를 줄여드는 것을 좀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세평가는 사례형 문제가 주요한 이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도 여러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이 다 탑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해당 과세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쟁점 비용들이 실제 지급 가격도 나왔다가 법정 가산 요소도 나왔다가 공제 요소도 나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잠정 확정 가산율을 신청하는 조그마한 절차라도 기재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학습을 해줘야 궁극적으로는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빼먹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세평가 영역입니다. 여러분 관세평가 영역 굉장히 쉽게 공부하고 계시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관세평가 뭐지 했는데 갑자기 협약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두려웠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 총설을 공부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가볍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에 대한 그 협약의 좀 주요 특징들만 좀 집어주시고 그 특징들을 잘 풀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률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적인 표본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브뤼셀 평가 협약이 나왔고요.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관념적 가격과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죠. 브뤼셀 평가 협약 같은 경우에는 관념적 가격이라는 문제점과 그리고 CIFG를 고수했다라는 문제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협약이 이제 퍼지지 못했고요. 그러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가트 제7조 이행에 대한 협정과 그리고 WTO 평가에 대한 협정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했었을 때 여기는 관념적 가격, 그리고 여기 뒤쪽은 실증적 가격, 이렇게 해서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한 비교도 여러분이 학습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관념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물일가, 즉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실증적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관행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즉 일물 다가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다 학습을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평가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저희가 여기까지는 히스토리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WTO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하고 끊겼네요. 네, 여기서 이제 관세평가 일반 원칙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 그리고 저희가 WTO 평가 협정을 그 뒤로부터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세평가 일반 원칙 다들 아시겠죠? 상관행 존중, 그리고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학습을 해주시면 간단히 학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지급 가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과세 가격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제 30조의 과세 가격 결정 원칙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 가격 결정 원칙 30조 제2랑 다 안 해오신 분 없으시죠?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하고 이제 블라블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게
실제 지급 가격, 실제 지급 가격에 저희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해서 해당 나온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세 가격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지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물품의 대가로,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수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 지급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정의를 하길 수입 물품의 대가로 명목성인 대가라고 보이진 않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금액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금액이 그러면 이거에 해당 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을까? 실제 지급 가격을 가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를 간접 지급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급액은 사실 해당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그 가격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를 가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접 지급액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해지니까 이제 시행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간접 지급액에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계 변제, 그리고 판매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들, 그리고 하자 보증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지급해야 될 금융비용을, 판매자가 지급해야 될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들. 또 하나 뭐 있었죠? 여기가 끝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간접 지급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저희가 애시 규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 안에는 다음 금액을 포함합니다 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이 명목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 지급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상계 금액인가 변제 금액인가 하자 보증인 금액인가도 물론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의 특성이 구매자가 왜 판매자에게 주고 있지? 왜 제3자에게 주고 있지? 근데 해당 명목은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네? 그러면 포함해야 될까 말까를 전체적인 성질을 검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지급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간접 지급액을 지금 먼저 건너뛰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빼먹은 부분이 이제 외국 훈련비 그리고 교육비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지급 가격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지급 가격 안에 혹시 법정 공제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하고 우리는 실제 지급 가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 가산 요소가 있죠. 법정 가산 요소 같은 경우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만 이제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제 지급 가격 즉에 대한 얼개를 배웠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지급 가격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제 지급 가격 나왔어요. 실제 지급 가격 장표를 딱 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저희가 수출 판매를 배워요. 자, 수출은 무엇이고 판매는 무엇이고 이렇게 배우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뭐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물건의 실질적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수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적인 이동을 말씀을 드리고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소유권의 대가와 그리고 소유권의 지급, 바뀌었네요.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의 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판매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연속거래 개념을 또 배웠었는데, 연속거래가 여러분 좀 기억나셔야 될 텐데, 연속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했던 개념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거래와 라스트 세일, 즉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 즉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래에 대한 거래 가격도 있고 마지막 거래에 대해서 거래 가격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세 가격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죄송해요.
자, 선택해야 한다면 이제 라스트 셀에 대한 거래 가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라스트 셀에 대한 거래 가격 선택을 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논리 정연하게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라스트 세일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입국의 정부가 자체가 수입국에 있는 정부가 정보를 입수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수입국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의 사후 계속이라든지 생산점 비용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라스트 세일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지급 가격 같은 경우에 관련 정의가 저희가 관세법의 WTO 평가 협정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기준으로 어떤 금액이 간접 지급액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급 가격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급이냐 그리고 판매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서 지급되는 금액이냐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 관련 개념 혹은 관련 논리를 쓰실 때에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격의 조정인데요. 저희가 그럼 거래 가격은 언제까지 다 우리가 완료가 되어도 계약이 다 체결되고 끝을 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격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는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번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 가격으로 보고 있는 그 거래는 즉 우리나라에게 들어오기 직전에 이 거래를 이제 거래 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격 변동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이런 변동된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가격 조정 약관입니다. 가격 조정 약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이 있었죠. 가격 조정 약관이 인정받기 위해서 즉 변동된 금액이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변동된 금액이 실제 지급 가격 혹은 거래 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세 가지 요건을 후라고 해서 좀 외워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평가 관련해서는 요건을 외우고 이런 부분이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건을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라도 빼먹으면 굉장히 점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잘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신고 전에 가격 산출 공식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후에 발생하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후에 발생한 사실이 당사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가 좀 얼개를 짜서 좀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괄거래 관련해서는 이제 일괄거래라고 하는 것부터가 정말 직관적인 단어인데 저희가 약간 보따리 구매라고 할까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 A랑 B랑 C랑 한꺼번에 다 사고 각각의 A에 대한 가격, B에 대한 가격, C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거래를 보통 일괄거래라고 합니다. 패키지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괄거래 자체가 그러면 거래가격 배제 사유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괄거래 부분에 있어서 이 각각의 A, B, C라는 물건을 특정하게 관세율을 적게 받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신고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막 묶여져 있는 부분 저희가 그때 소고기 등급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강의를 하는데 소고기가 A랑 A 플러스 A 뿔뿔뿔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내국으로 저희가 수입되는 소고기는 A 플러스 소고기만 있었을 때 A 플러스 소고기의 거래 가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됐었던 걸로 저희가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에요. 실제 지급 가격, 간접 지급액 그리고 간접 지급액과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입니다. 자,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간접 지급액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해당 지급은 구매자 자신을 위한 거였으니까.
자, 실제 지급 가격 봤을 때에는 이 실제 지급 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실제 지급 가격인데 여기에는 그 목적이 판매자 이익을 위한 지급이고요.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구매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급을 이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매자를 위해서 지급을 했지만 반사이익적으로 판매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광고 비용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 지급 자체가 구매자를 위한 목적이고 반사이익으로 판매자가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저희가 볼 수 있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검사 비용이 좀 많았고요. 광고 비용이 두 번째가 있었고 장치 비용이 있었습니다. 자,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뒷편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만약에 구매자가 본인 계산으로 조금 더 엑스트라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판매자랑 협의 없이 어떤 거래 조건 없이 본인이 검사 활동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 될 수 있었고요. 구매자랑 판매자랑 어떤 판매자랑 이제 계약을 했었을 때, 내가 물건 너한테 팔아줄 테니까 너 그냥 수익국 내에서 열심히 광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치 비용입니다. 장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가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판매자와 어떠한 거래 조건 없이 본인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추가적인 장치를 하고 해당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장치 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상계 변제 같은 경우에는 상계랑 변제는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써놨고요. 상계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구매자 자기에게 진 빚을 자기가 갚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제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제3자에게 지고 있는 빚을 구매자가 대신 갚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계와 변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상계의 요건들, 독립된 채무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계 요건을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전채권과 관련된 문제, 즉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을 결정을 할 때에는 종전채권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그 종전채권의 문제도 한번 집어주시고 여러분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매자 요청에 의해서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입 물품의 대가, 즉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가 10,000원인데 그냥 판매자가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야. 구매자야, 너 나한테 10,000원 줄 거 있지? 근데 내가 아들놈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2,000원 주고 나한테 8,000원만 줘. 이런 식으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수입물품의 대가 일부를 쪼개서 달라. 제3자에게 주라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간접 지급의 하나로 포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자보증 비용입니다. 하자보증 비용에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건 vs 유지죠. 하자와 유지에 대한 비교하는 개념은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범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 이미 나왔던 개념도 실질적으로 저희 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출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관세평가랑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되풀이 돼서 계속 50점짜리 문제 계속 해당 개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10점짜리 문제로 딱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소거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와 유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셔도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자보증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평가 처리 방법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즉 하자보증 같은 경우가 하자보증이 뭐죠? 해당 물품에 대해서 1년 에어컨 사시면 1년 보증 드립니다. 품질 보증 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하자보증을 판매자가 하느냐 그리고 구매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자보증에 대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이 우리는
때는 어떻게 평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 달라졌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서 저희는 배우고 있고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놓으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 실제 지급이라는 거는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지급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즉, 자, 이렇게 하자보증에 의대한 의무도 판매자의 의무인데 판매자가 지급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구매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구매자도 본인의 의무가 돼서 하자보증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하게 의무를 수행하려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관세평가는 돈의 문제. 구매자가 뭔가를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지불된 돈이 혹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과 연관될 수 없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은 관세를 액을 조금 더 이렇게 더해가지고 관세를 내게 할 수 없을까라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호주머니 나가는 돈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거는 간접 지급으로 봅니까? 라고 또 물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계는 판매자가 자기한테 진 빚을 본인이 깎아주는 건데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지급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매자가 본인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는 지급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자보증이 판매자가 의무가 있거나 구매자가 의무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판매자가 본인이 실제 지급 가격의 그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내가 물품 대금 원래 10,000원인데 내가 하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을 하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10,000원이 들어. 그래서 구매자한테 인보이스에는 11,000원으로 흉 줘야지. 실제 지급 가격이 이거라고 줘야지. 수입물품의 대가가 이거라고 줘야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세평가 별도로 할 필요 없겠죠? 구매자가 이것 빼고는 지급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게 없겠죠? 만약에 그러면 판매자가 10,0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어요. 별도로 지급을 해. 별도로 나에게 줘. 혹은 제3자에게 줘. 구매자한테 어떻게 지급을 유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자가 돈이 나갔다. 그러면 간접 지급액으로 포섭을 해라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의무이고 구매자가 지급하는 하자보증 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입니다.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외국 훈련비입니까? 그리고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국내 교육 훈련비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거래 조건, 즉 거래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너 이거 지급 안 하면 내 거 못 사. 혹은 지급 안 하면 이 가격으로는 못 사. 이게 보통 거래 조건이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즉, 거래 조건으로 지급택은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너 이거 내 외국 훈련비 지급 안 하면 내 물건 못 사. 혹은 이 가격으로 못 사인데, 자, 그러면 수입자가 교육을 듣거나 말거나 어쨌든 명목은 외국 훈련비이지만 교육을 듣거나 말거나 이 지급이 반드시 판매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 가장 중요한 점은 자, 듣거나 말거나 이 판매자에게 무조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수입국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외국 아니니까 가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간접 지급이 아니나요?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지급액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는 단지 예시일 뿐 저희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일 수 있는 간접 지급으로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에 상관없이 국내 훈련비라도 포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비용인데 이제 금융비용은 저희가 간접 지급액에도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하자보증 비용을 볼 때 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처럼 이 금융비용을 볼 때에는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해주는 그 간접 지급액에서 나오는 금융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불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해당 연불이자 즉 우리가 법정 공제 요소로 보는 그 금융비용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봐줘야 될 겁니다. 별도로 봐주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간접 지급으로 표성되는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금융비용일 것이고, 공제되는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이익이 되는 금융비용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융비용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개념이 확인수수료죠. 이 확인 수수료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지급인가? 구매자가 확인 수수료를 판매자에 지급을 하던 제3자에 지급하던 일반적으로 은행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구매자가 왜 지급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가 시켜서 지급했어요. 판매자가 나보고 내라고 했어요. 본인이 왜 판매자가 원재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거든. 혹은 판매자가 너희들이 신용이 좀 불량하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보증을 더 얹었거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했거든. 그래서 그 돈 네가 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간접지급을 가산을 하겠지만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줬건 제3자에게 줬건 금융에도 엄마한테 줬건 아빠한테 줬건 그걸 구매자가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거라고 한다면 이는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비용입니다. 자, 확인 수수료 중에서 일반적으로 확인 수수료는 여러분이 무역심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알겠지만 판매자가 대금 지급을 못 받은 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약간 마케팅 활용 비용으로 저희는 신용도가 낮지만 확인 신용자까지 줄 수 있는 정말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확인 수수료라도 구매자 이익을 했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을 넣었었죠.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 절의 조건으로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요하고요. 이제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왜 하냐? 자, 항상 중요해요. 검사를 왜 하냐? 판매자가 시켜서 판매자의 주체적으로 하는 거냐? 구매자 주체적으로 하는 거냐? 판매자가 생산 과정의 일부로 하는 거냐? 구매자 생산 다 끝났는데 본인이 한 번 더 품질이 잘 됐는지, 우리가 지금 계약 단계에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엑스트라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비용 되겠죠. 장치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치비용은 이제 세 가지 성격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데, 첫 번째는 판매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의 지급을 전가하는 것. 두 번째는 운송 도중에서 경유국이라든지 환전국에서 물건 내리고 그때 이제 보관을 할 때 발생하는 장치 비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자가 전 항상 얘기하는 추석 시즌 맞이 대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랑 거래가 완료가 되고 나서 본인 판단 하에 추가적인 장치를 진행하는 것들, 이건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비용입니다. 마케팅 활동 비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말라부터 저희가 항상 배우죠.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관행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보통 이런 마케팅 활동 비용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광고 활동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 광고 활동에 대해서 그 광고 활동 비용에 대한 누가 광고 활동 비용을 해야 되냐? 우리 판매자랑 구매자랑 의무를 이제 나누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죠. 자, 판매자랑 구매자랑 의무를 나눕니다. 이제 둘이 협약을 했는데 광고 활동 네가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다니까 판매자가 광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급이 발생했겠죠. 본인이 제1기획을 만나가지고 10,000원을 들었어. 근데 그 10,000원에 대한 광고 비용을 본인은 회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에 묻어서 준다거나 혹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 구매자가 물품 대금 이외에 판매자에게 무언가를 별도로 지급을 하네. 근데 이 이름은 광고비야. 그러면 그 광고비가 수입물품의 대가, 즉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는 간접 지급의 일가 아닐까를 제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
이때 광고 활동 비용이 광고 활동의 특징이 글로벌 광고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해당 수입물과의 관련성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특정 수입물품, 저희가 나이키도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그 지급을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산, 즉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광고 활동 비용이면 가산을 했었죠. 자, 만약에 또한 여기 판매자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고, 즉 광고 활동 비용에 대한 의무 자체, 수행 자체에 대한 의무를 얘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그 금액을 다운해야겠죠. 분명히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의무 전가를 한 다음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운시키고 구매자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냐면 저희가 항상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조건의 비용을 가산하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자 의무로 되는 광고 활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자기일상 활동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공제 요소입니다. 법정 공제 요소는 네 가지가 있고요. 법정 공제 요소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공제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실제 지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금액을 빼는 것과 그리고 해당 법정 공제 요소 네 가지 외에는 실제 지급 가격에서 별도로 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법정 공제 요소, 즉 법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법에서 정해서 일부러 더하거나 일부러 빼게 만든다. 즉 더할 수 있는 요건이 확실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단에도 법정 가산 요소가 나오겠지만 그냥 마음대로 더할 수 없어요.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정 공제 요소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 가산 요소고요. 수수료비, 중개료, 용기비,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기소비, 운임보험료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총 6가지로 가산 요소가 구성되어 있고요. 수수료비, 중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매 대리인 용역의 범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비, 중개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정 가산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리인의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해당 지급이 그리고 그 지급이 가는 구매 대리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비 포장비용입니다. 용기비 포장비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혹은 아닌 용기에 따라서 관세표가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포장비용에는 용기비용 관련해서 수입자가 일체로 다 지급한 비용 가산하는 부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지원비의 범위, 즉 물품비 용역 네 가지 있죠. 결합하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지원비 산출이나 생산지원비 가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용도 많고요. 좀 가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사례 영역을 가셨을 때 충분히 좀 논술용으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학습해 주시고요. 또 권리사용료입니다. 권리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공고 의견 관련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권리 사용에 대한 저희가 관련성과 거래 조건을 어떻게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부분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후기속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수익물품에 대한 대가고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했는데 그 수입물품 원료로 수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원료를 만드는 완제품에 대한 우리가 특정한 이익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해당 수입물품이 해당 물품의 동질성 이를 정도에 대한 가공을 이뤄도 충분히 사후기소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산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한번 다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보면은 저희가 수입항까지 저희가 운송비용 더해 주시고 저희가 CIF 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했던 것들 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썰차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썰차지는 가산을 하고 가산하지 않는지 부분도 함께 좀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럼 일방법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 결정 원칙을 쓸 수 없는 것들, 즉 이러한 5가지, 즉 법정 공제 요소는 4가지지만 한 가지 더해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해서 왜 별의 사유 배제 사유를 해야 되는지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그리고 특수관계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실제 지급 가격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 배제 사유뿐만 아니라 조건의 비용으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관계는 사실상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령 굉장히 많고 특수관계의 범위라든지 이 정확하게 특수관계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특수관계 영향연부 검토 방법이 저희가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길고 약간 암기하기 따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암기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평가 방법입니다. 저희가 1방법을 굉장히 길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책에서 좀 손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문제는 30점, 20점, 20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방법이 저희가 중요도가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 네 문제를 다 1방법으로만 꽉꽉 채울 수는 없어요. 최소 두 문제 정도는 대체평가 방법이든 절차적인 부분을 약간 믹싱을 하든 서술형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평가 방법을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됩니다. 대체평가 방법은 항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와 함께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구성을 할 때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2방법, 3방법으로 갔는데 2방법, 3방법이 안 돼서 4방법으로 갔다. 이런 스토리를 충분히 짜기 제 가장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2번과 3번법을 적용을 할 때 어떠한 포인트로 저희가 개념을 집어야 되는 생산국을 동일하는지 생산선 천적의 요건을 봐야 된다지 비과세 생산점이 있을 것 없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적일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생산국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헷갈리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평가 절차 부분인데요. 관세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굉장히 항상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암기를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암기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에 대한 점수 차이가 확실히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면 점수를 받고 쓰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집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즉 자기 전날까지 한번 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다 흩어드린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사실 절차 파트가 강조돼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항수가 원래는 50점에다가 10점짜리 5문제여서 절차 파트를 10점짜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았었는데 30, 30, 20, 20 이런 식으로 20,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파트 한 개를 20점짜리 문제를 통째로 내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를 20점짜리 내는 건 좀 리스키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절차란 순서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 상황 검토법 여러분 감기하기 너무 힘드신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제 암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암기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떠한 개념이 15가지, 10가지는 개념적인 요소를 다 외우시고 흐름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라도 쓰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힘들다라면 좀 요약을 해서 암기를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비용이나 하자보증비 할인 시 할인 비용을 더하나요? 아니면 실제 수행 비용을 더하나요? 했었을 때, 사실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가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구매자한테 검사에 대한 의무를 전가를 하고 구매자가 그 할인 비용보다 다르게 조건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일반적인 저희 관세평가에 대한 기조가 할인의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을 하는, 즉 지급된 금액이 아니니까 조건의 금액인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자보증비 검사 비용을 가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하자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할인 금액을 더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에는 이게 할인 이렇게 조건의 비용을 더하는 게 관세평가의 기준인데 저희가 관세법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인 비용을 더하라고 이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관세평가 시험에서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 시험이 법령 위주로 출제됐는데 이번 시험과 작년과 같은 트렌드로 출제될까요? 아니면 사례형 문제가 주를 이룰까요? 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는 사실은 조금 지금 사례형 문제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령 기술 문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30, 30점, 20점, 20점 문제가 논술용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암기라 서술형 문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세평가 과목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죠. 그리고 사실 논술형 문제가 아니라 암기형 문제, 즉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런 문제 유형을 바꿨는데 단점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례형 문제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것만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올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봐서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고민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험을 봤었을 때는 진짜로 암기하기 싫은 거를 전날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 시험실 때는 HS가 생각이 나는데 통칙 부분이 그렇게 저는 암기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통칙을 다 이해는 하는데 한 번 안 보면 다 까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상황 검토법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변상황 검토법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런데 사실 안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관세평가에서는 제가 이건 보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 하나하나를 잘 판단을 해야 결국에 과세각을 완성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검사 비용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봐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대신에 저는 만약에 제가 관세평가를 공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할인 주변상 검토법을 외운다고 할지 하는 것, 그리고 판매자 말고 제3자에게 권리 사용료 지급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권리 사용료는 거래 조건에 부합한다. 이런 부분 약간 암기하는데 약간 힘들고 잘 까먹고 완벽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전날에는 꼭 보고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꼭 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사항 없으시면 네, 제 관세평가 부분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